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일 대공포 부대를 거쳐갔는데 그 중에는 학생들, 부상당한 참전 용사들, 그리고 급하게 소집된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88mm부터 더 큰 구경의 플락 대포들은 광장, 안뜰, 공장, 그리고 콘크리트 타워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공중 공격에 고정된 표적이 된다는 동일한 선고를 공유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고모라 작전 동안 포대 전체가 소위탄 공격으로 몇 분 만에 불탔습니다. 1943년의 루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포대 인원들이 중폭격기의 파상 공격 아래 파괴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대공포 타워가 무너진 복도 사이에 갇힌 시신들로 가득 차서 결국 시체로 넘쳐났습니다.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만이 눈에 띄는 절단이나 결코 말할 수 없는 기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방어를 목적으로 한 무기가 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기계 안에서 이렇게 제국의 대공포 괴물이 작동했다. 분쟁의 초창기 동안 독일은 하늘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은밀하지만 효율적인 체계를 전개했습니다. 이 구조는 전차처럼 전장을 이동하거나 병사들의 군화와 함께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접근하기를 정확하게 기다리며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에플라키라는 약어로 알려진 이 대공 시스템은 단순히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대포가 아니라 각 부품, 각 운용자, 각 신호가 오류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신중하게 조직된 네트워크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플락은 평평한 공간 한가운데나 고정된 플랫폼 위에 세워져 발사할 준비가 된 88이나 105와 같은 대공형 대포였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부에서 지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대포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나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은 포대의 일부였고 이 포대는 다시 더 넓은 그룹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작은 부대에서 지역센터에 이르는 지휘 및 통제 사슬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명령, 데이터 및 수정사항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각 포대에서 조직은 목표물의 거리, 고도 및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문 도구를 사용하는 운용자 간의 조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광학 계산 장치가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비르츠부르크와 같은 레이더 시스템이 사용되어 목표물이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근처 지휘소로 전송되어 사격 각도와 발사할 정확한 순간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정보가 준비되면 전화선이나 직접 케이블을 통해 무정의 없이 대포 위치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지 내에서의 작업은 끊임없고 세심했습니다. 운용자들은 낮과 밤 내내 교대로 장비를 점검하고 좌표를 확인하며 경보가 울리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각 움직임은 수초의 차이로 작동하도록 동기화된 인간 기계의 리듬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명령은 공중 상황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통제센터에서 도착했으며 거기서 필요하다면 여러 포대 간의 공동 대응을 조정하여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훈련뿐만 아니라 각 결정이 중단이나 혼란 없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잘 정의된 계층적 사슬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지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센서와 관측소는 높은 탑이나 이동식 구조물에 설치되어 항공기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들의 궤적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대포가 방어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뒤에는 직접 발사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대공 사격이 무의미했을 기술자, 계산원, 통신 연결 담당자 및 감독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국가나 전선의 다른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동일한 구조 안에서 시각적, 기계적, 인간적 요소를 결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배터리가 분산되는 방식은 전술적 및 전략적 기준에도 부합했습니다. 일부는 핵심 도시 주변에 고정 지점처럼 배치되어 산업 중심지나 철도역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상 전선 내에서 이동하며 주 전선 뒤에 위치하여 갑작스러운 공습에 대한 더 넓은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각 그룹은 동심원 고리 또는 계단식 형태로 조직되었으며 여기서 각 포는 고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중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교차 방어의 일부로 기능했습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했습니다. 레이더의 도입으로 가시성이 낮은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고, 계산 시스템은 더 빠르고 대형을 이루는 목표물에 맞춰 개선되었습니다. 통제센터도 강화되어 단순한 관측소에서 여러 운영자가 동시에 작동하고,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며 실시간으로 대응을 조정하는 진정한 지휘 노드로 변모했습니다.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내부 논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공포는 개인의 영웅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미리 할당되고 효율성이 즉흥성을 대체하는 구조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각 팀 내부에도 적용되어 감시 근무, 장비 유지 보수, 포신 청소 및 좌표 업데이트가 고정된 루틴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가 목표물이 도망치거나 더 나쁘게는 포격이 잘못된 장소로 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발성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내부 운영의 핵심 중 하나는 지역 자율성과 중앙 통제 간의 균형이었습니다. 소규모 부대는 단거리에서 감지된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위협의 종류, 궤적 및 보호하려는 영역에 따라 무기 사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영구적인 통신을 요구했으며, 전화선이 무선 통신보다 더 중요했는데, 이는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송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통신이 두절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류 위험이 더 큰 상태로 자체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방공망은 대국령 대포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보조 무기로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주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더 작은 크기의 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높은 고도에 도달할 수는 없었지만, 측면을 보호하고 한 포대와 다른 포대 사이에 남겨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유용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창고, 운송센터 또는 보급기지와 같은 민감한 시설을 방어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포와 함께 운용자들 간의 거의 자동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는 수동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조중형을 조정하거나 궤적을 계산하거나 다음 초의 표적이 도달할 고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오차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야 했으며, 아주 작은 편차라도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기, 예측 장치 또는 표적 추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집중하여 장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각 움직임은 수천 번 반복되는 주기의 일부였고, 결과 예측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네트워크의 여러 요소 간 통신은 신호기둥, 암호화된 지도 및 간섭 방지 기능이 있는 전화장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지휘실은 다양한 관측 지점에서 수집된 정보가 모이는 해석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상 경로가 그려지고 포괄 지역이 조직되었으며, 각 위협에 대해 어떤 포대가 개입해야 할지 결정되었습니다. 통제센터와 활성 포대 사이의 거리는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었지만, 명령 전송은 사실상 즉각적이었습니다. 운영 정밀도 외에도 유지보수는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지속적이고 보이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각 포대에는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정 메커니즘을 점검하고 대포의 포신을 청소하고 전기 부품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공격 징후가 없더라도 수행되었는데, 이는 작전 도중의 기계적 고장은 해당 부대를 완전히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지보수 담당자는 사격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작업은 다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은 포탄을 대포 옆에 쌓아두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탄약의 저장 및 취급이었다. 각 유형의 목표물은 다른 유형의 장약을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탄약은 원하는 효과에 따라 분류되었다. 일부는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고, 다른 일부는 폭발하기 전에 특정 고도에 도달하도록, 또 다른 일부는 파편 손상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 적절한 포탄의 선택은 계산소에서 전송된 데이터에 따라 몇 초 만에 이루어졌으며, 그 순간 활성화된 신관의 유형과 일치해야 했다.
잘못된 조합은 발사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탄약을 저장고에서 대포 기지까지 운반하는 책임자들도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그들은 지형에 따라 수레, 크레인 또는 이동식 벨트를 사용했으며 사격 속도를 방해하지 않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했다. 이 과정은 진흙투성이, 지형이나 밤중과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 더욱 복잡해졌지만 중단될 수는 없었다. 심지어 발사하지 않을 때에도 탄약은 정확한 순서로 준비, 검토 및 쌓여 있어야 했으며 명확한 라벨이 붙어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의 실제 작동에 필수적인 내부 물류의 일부였다. 인간과 기계 장치 간의 상호작용은 너무나 통합되어 있어 서로를 분리하기 어려웠다. 장비는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고 작업자는 기계의 도움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러한 공생은 플렉 시스템의 가장 특징적인 특성 중 하나였는데 이는 개별적인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가 한 가지 방향, 즉 발사 순간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그 순간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 순간은 1초의 한 부분만큼 지속되었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맡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수반했다. 시스템의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은 절차의 표준화였다. 한 포대가 도시 외곽에 있든 동부 전선의 산악지대에 있든 상관없이 지침, 도표, 계산 및 방법은 동일했다. 이는 단위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기능을 다시 배울 필요 없이 다른 단위로 전송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통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각 포대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감독을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균일성 수준은 우연이 아니라 대공 방어를 즉흥적이거나 개별적인 창의성을 위한 여지없이 압축된 구조로 이해하는 작전 교리에 따른 것이었다. 이 전체 구조를 조율하는 책임자들은 배치된 부대와 연결된 지역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일일 보고서를 분석하고 포대 위치를 조정하고 유지 보수 요청을 승인하고 수행된 조치의 결과를 평가했다. 비록 그들이 대포 근처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들의 결정은 어떤 지역이 강화되고 어떤 장비가 교체되며 어떤 섹터가 작전 우선순위를 갖게 될지 결정할 수 있었다. 이 수준에서는 지도, 통계 및 도표가 포탄이나 대포만큼 중요했다. 휴지기에도 시스템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배터리는 제자리에 있었고 통신선은 열려 있었으며 기구들은 공격이 임박한 것처럼 계속해서 점검되었다. 이러한 루틴은 단순한 예방 조치가 아니라 하늘의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조차 유지되는 작동 방식이었다. 바로 그 꾸준함이 시스템을 정의했다. 즉, 긴급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영구적인 통제,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것이 독일의 대공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였다. 벽돌이나 시멘트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고정된 규칙, 정확한 반복, 그리고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조율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은 전쟁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동할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즉흥성도 기다림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먼 곳에서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려진 선을 따라 하늘로 솟구치는 포격으로 끝나는 일련의 과정만 있었다. 무장한 청소년기, 플락 소년병들. 전쟁이 진행되고 독일 도시들이 적의 공습에 노출되면서 제국 당국은 대공 방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은 병사, 하사관, 숙련된 기술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력권은 여전히 수학, 문학 또는 국사 과목을 가르치던 학교, 체육관, 교실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플라크 헬퍼, 즉 15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들이 대공 방어 진지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갓 다림질한 제복을 입고 이전에 동부 전선이나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떠났던 병사들을 대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국 학교 시스템의 학생이었고 다른 이들은 히틀러 청소년단 출신이어서 그 당시까지는 상징적인 방식이었지만 이미 공식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들이 제복을 입은 아이들이 폭발물과 전선으로 둘러싸인 젊은이들로 변하는 것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권은 이러한 편입이 자부심과 애국적 헌신의 몸짓으로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학교 벽화에는 장교들과 함께 쌍안경을 드는 소년들의 모습이 그려졌고 탐조 등을 조작하거나 적 폭격기의 경로를 추적하는 젊은이들을 보여주는 팸플릿이 배포되었으며 후방에서 유용한 새로운 젊은 병사의 모습이 칭송되는 강연들이 조직되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장들은 조국에 대한 헌신의 다음 논리적 단계임을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자발적인 요청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강제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자녀들이 대공포 진지에 배치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병사들이 훈련받는 캠프로 이송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감히 항의하지 못했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제국을 위한 것이다 라는 냉담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편입되면 젊은이들은 속성훈련센터로 보내져 몇 주 안에 장비 조작의 기본, 안전수칙, 음향신호, 비상 절차를 배워야 했습니다. 성인 병사처럼 완전한 훈련이 아니라 소년이 부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준비였지만 그것이 종종 직접적인 포화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거리 계산, 관측 장비 조작, 탄약 장전 과정 협력, 그리고 부대원들과의 동시 작업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원 임무를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상황이 요구하면 장교들이 더 위험한 임무를 주저없이 할당한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포대에 도착하자 젊은이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팀원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베테랑들은 불신과 체념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신병들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비꼬는 말이나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를 때의 비판적인 시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폭격이 계속되면서 그 청소년들은 명령을 따르고 전투의 긴장을 견디며 점점 더 복잡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해심 있는 일부 장교들은 많은 이들이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음을 알기에 그들을 거칠게 다루지 않고 이끌려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장교들은 인내심을 보이지 않고 성인들과 똑같은 훈육을 적용했습니다. 마치 그 소년들이 회록색 제복을 입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플라크 헬퍼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실제 충격은 밤중에 찾아왔는데 공습 경보가 휴식을 방해하고 사이렌의 굉음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로 달려가야 할 때였다. 그곳에서 지휘관들의 고함 소리, 탐조등 불빛, 그리고 적기 엔진의 굉음 속에서 그들은 활동 중인 지역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 그 순간에는 역사 수업이나 히틀러 청소년단에서 배운 노래들을 기억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것은 속도, 협응력, 그리고 인내력이었다. 일부는 첫 번째 공격 동안 마비되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과 결단력이 뒤섞인 차에 생각 없이 지시를 따랐다. 하루가 끝나면 아무 말 없이 막사로 돌아와 여전히 화약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 2층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흔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이 배치된 포대는 산업도시나 전략적 요충지 근처에 위치했으며 그래서 폭격의 반복적인 표적이 되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플라크 헬퍼를 새로운 전투적 청소년의 본보기로 언급했지만 군 시설 내에서는 그 소년들이 연약하며 사상자가 곧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그룹 지휘관들은 그들 중 하나가 공격 중에 전사했을 때 가족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었다. 공식 서한은 차분하고 의례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소년들이 이제는 파괴된 포대 잔해 속에 누워있다는 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관을 덮은 깃발과 함께 작은 장례식이 거행되기 시작했는데 동료들은 팔을 들어 경례하며 줄을 섰고 교사들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참석했다. 플라크 진지의 청소년의 존재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현상은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반영되었다. 10대들은 성인 병사들과 같은 막사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식사, 경계 근무, 그리고 유지 보수 작업도 공유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어른들의 관습을 따랐고 군사 은어를 배웠으며 주변 환경의 끊임없는 소음에 익숙해졌다. 가장 능숙한 이들은 통제소 지휘로 승진하거나 장교 보조원으로 지정되었고 반면 다른 이들은 부품 청소, 재장전 시간 확인 또는 부대 간 명령 전달과 같은 더 기본적인 임무에 머물렀다. 통합은 점진적이었지만 불가피했고 몇 주 후에는
많은 작전 임무에서 베테랑과 신병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조국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도착했지만 그들의 사기는 곧 피로와 체념으로 변했습니다. 매일매일은 끊임없는 긴장, 긴 경계 근무, 그리고 그날 밤에도 사이렌이 다시 울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야간 폭격은 종종 폐허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잔해 속에서는 아직 헬멧을 쓰고 있거나 그을린 재킷을 입은 10대들의 시신이 그들이 보호하려던 장치들과 함께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대가 바로 동료들이었고 그들은 삽과 맨손으로 폭발한 플랫폼 아래나 탄약고 근처에 갇힌 사람들을 파내려 노력했습니다. 지휘부에 도착한 첫 내부 보고서들은 허용 가능한 손실에 대해 말했지만 그 수치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학교 명단에서 지워진 이름들, 간결한 전보를 받은 가족들, 그리고 전쟁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공동체 전체. 공식 사진들은 여전히 방공 보조병들을 적 앞에서 결연한 얼굴로 보여주었지만 선전의 이면에서 지휘관들은 그들이 잔인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대에서는 젊은이들이 쉬거나 며칠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자주 교대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대대들은 그런 가능성이 없었고 단순히 그들을 쉬는 시간이나 교체 없이 계속 복무시켰습니다. 변경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시도에는 즉석 강의, 그룹 독서, 심지어 카드게임도 포함되었지만 그들이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서 성인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일기나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종종 부모님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번 이상. 감독관들은 그 편지들이 발송되기 전에 읽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파기했습니다. 정권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식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돌았습니다. 파편으로 죽은 동료들, 막사 화재, 인명피해를 낸 경보 오류,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치를 숨기는 장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많은 병사들과의 공동생활은 또한 다른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심한 농담, 권력 남용 또는 굴욕적인 임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군사적 노력의 일부였지만 실제로는 10대들은 여전히 미성년자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의무와 맹목적인 복종 사이의 경계에 놓이게 하는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했습니다. 그러나 연대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급품을 나누어주고 적기를 식별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거나 폭격 중에 그들을 보호해주는 베테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양면성은 일상생활의 일부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은 성인들의 몸짓을 모방하고 같은 목소리 톤을 사용하며 표정을 굳히고 마치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폭발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측면 중 하나는 심리적 충격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년들은 불면증을 겪기 시작했고 어떤 큰 소음에도 깜짝 놀라거나 대화 중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분노 발작, 불복종 또는 완전한 고립으로 반응했습니다. 각 부대 책임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규율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소년들 중 한 명이 휴식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통제 불능이 될 때만 그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는 보복, 부정적인 보고서 또는 심지어 비겁함에 대한 비난을 수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하며 다음 경보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청소년 집단이 대공포 진지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있었던 이들은 임시 튜터 역할을 하며 매뉴얼에 없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장교가 쓰러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폭발로 인해 케이블이 파괴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소위탄이 장비 사이에 활성화된 채 남아있는지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러한 비공식적인 지식의 전파는 생존을 위한 병렬 네트워크가 되었고 그곳에서 실수는 목숨으로 지불되었고 성공은 침묵 속에서 감사되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젊음은 희미해졌습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깜짝 놀람 속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누가 15살,
또는 17살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는 일부 지휘관들이 이러한 목적지로 청소년들을 계속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할당된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인명과 자원 비용이 때때로 군사적 이점을 초과한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기계는 계속 돌아갔고 동부 전선에서 성인 사상자가 쌓이는 동안 교실은 계속 비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외적인 조치였던 것이 체계적인 관행이 되었고 플라크 헬퍼라는 용어는 전쟁의 일상적인 어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해 말 일부 도시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들에게 졸업장, 소규모 메달 또는 지역 라디오에서의 언급으로 상을 수여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충성스러우며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새로운 독일 세대의 모범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정은 해진 옷을 입고 어깨를 구부리고 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얼굴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몇 주를 보냈으며 질문 없이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만간 다시 소집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경험은 전쟁을 겪은 것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사춘기를 빼앗아갔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린 시절과 강제로 떠밀려진 성인기 사이의 교착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완벽한 목표들, 보여지고 달릴 수 없는 지옥. 방공포를 담당했던 이들은 첫째 날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동하거나 움직이면서 엄폐할 수 있는 다른 부대와는 달리 대공포대는 고정된 지점에 설치되어 명확하고 엄격한 임무를 수행했다. 적 폭격기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동성은 연합군 항공기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쉬운 먹이로 만들었다. 공중에서는 콘크리트 탑, 도시, 공장 또는 철도 구역을 둘러싼 대포의 고리들이 위장이나 이동의 가능성 없이 명백한 실루엣으로 눈에 띄었다. 그들은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항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만간 그들이 공격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 진지를 담당하는 부대들은 공격이 임박했을 때 후퇴할 여지 없이 밤낮으로 자신들의 무기 옆에 머물렀다. 사이렌이 울리고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우면 남은 유일한 일은 일상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장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고 반복하며 적기가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어떤 한 발의 탄막이라도 적의 편대를 꿰뚫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균형 잡힌 경쟁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오는 적은 잘 조직된 집단으로 각 방어 위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특정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연합군의 중폭격기 편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벽해졌다. 전쟁 중반에는 이미 연구된 비행 궤적, 정밀한 고도, 그리고 충분한 무기를 갖춘 수십 대의 항공기 편대로 이동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B-17는 고성능 폭탄을 수송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각도를 커버하기 위해 기관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편 영국군은 랭커스터 폭격기에 의존했는데 그들의 적재 능력과 저항력은 독일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데 이상적이었다. 두 모델 모두 대공포 사수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은 멀리서도 그들의 실루엣을 구별할 줄 알았고 한 대라도 놓쳤을 때의 결과 또한 알고 있었다. 진정한 문제는 일부 발사체가 명중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완벽한 협력이 있어야만 전체 폭격을 중단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대공포는 한두 대의 비행기를 손상시키거나 격추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편대는 아무런 변화 없이 냉정하게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순식간에 전체 포대가 폭발물의 비 아래 파묻힐 수 있었다. 몇 분 만에 완전히 파괴된 대공포 진지들의 모습은 루르공업지대 경계에서 함부르크 외곽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었다. 그들이 설치된 곳마다 고정된 표적으로 표시되었고 그들의 차례가 오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기계적인 관점에서조차 한계는 명백했다. 각 포대는 변경할 수 없는 정해진 사거리를 가졌으며 항공기가 이동할 때마다 전체 시스템을 재배치해야 하는 고정된 각도를 가지고 있었다.
재장전 또한 시간이 걸렸고 발사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는 가속할 수 없었다. 이동성의 부족은 각 작전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포수들이 첫 몇 초 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과를 바꿀 어떤 기회도 잃었다. 오류나 수정의 여지는 없었다. 모든 것은 첫 발사부터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시대 보고서들은 부동성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방어선은 모든 각도를 동시에 막을 수 없었고 적의 공격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포대가 서쪽에서 접근하는 항공기 그룹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부대가 남쪽에서 나타나 저항 없이 폭발물을 투하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 방어선 사이의 약점을 찾아 진입 경로를 개선함에 따라 이러한 포화로 인한 취약성은 점점 더 흔해졌습니다. 포의 배치와 교차 사격지대 형성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물리적 한계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즉, 각 무기는 제자리에 있었고 조건이 변할 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포병들은 폭격 중에 자신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을 빨리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플랫폼 아래나 콘크리트 잔해 사이에 피신할 수 있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폭발이 너무 가까이 떨어져서 기록된 여러 사건에서 시신들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여전히 조종 장치 위에 손을 얹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서는 잔혹하고 끊임이 없었습니다. 대공포의 위치가 확인되는 순간 항공기들은 그 지역만을 위해 폭탄의 일부를 할당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지상에서 막을 수 없는 정확성과 위력의 조합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가장 파괴적인 전술 중 하나는 소위탄과 파편탄의 협동 투하였습니다. 어떤 폭탄들은 폭발하여 구덩이를 만들고 구조물을 파괴하는 동안 다른 폭탄들은 남아있는 것에 불을 지피는 유일한 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이팜이 장전된 포탄은 시신, 무기잔해, 보조 차량에 달라붙어 어떠한 대응이나 구조 시도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장된 탄약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는 장소를 완전히 파괴하는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 이상 공중에서 잘 조준된 단순한 한 발의 사격으로 대공포 시스템 전체가 5분 이내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생생한 증언은 직접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상뿐만 아니라 충격 이후에 즉시 뒤따르는 혼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폭격 후 몇 초 동안은 명확한 명령도 재정비할 시간도 없었으며 잔해 속에서 들리는 비명만이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전화선은 끊겼고 임시지휘소는 잔해가 되었으며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먼지 속에서 동료들의 잔해나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포에 재활용 가능한 파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짙은 연기, 불타는 입자, 그리고 타는 물질 냄새에 걸쭉한 혼합물로 뒤덮이는 것이 흔했습니다. 기어서 탈출한 사람들은 또 다른 공격이 몇 분 안에 올 수 있으며 다음 비행대가 이전 비행대가 남겨둔 것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항의 생각은 유지될 수 없었고 많은 방어선은 2번 이상 발사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대중에게는 숨겨졌지만 내부 수치는 다양한 전선에서 반복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고정된 대공포 진지는 교체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각 진지에 대한 화력 집중은 더 이상 무작위적이거나 분산적이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나면서 연합군은 알려진 모든 사격 지역에 대한 상세 지도, 항공사진 및 지속적인 기록을 축적했다. 새로운 포대가 설치될 때마다 그것을 무력화할 계획이 이미 존재했다. 이는 동일한 경로가 한 번 이상 사용될 때 더욱 악화되었는데 방어부대는 교대할 수 없었던 반면 폭격기들은 상황에 따라 전술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중의 유연성은 지상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의 경직성과 극명하게 대비되었고 그들은 다음 폭격이 이전 폭격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덮치기를 기다렸다. 연합군이 도입한 가장 위험한 수단 중 하나는 인원과 경량 장비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집속탄의 사용이었다. 이것들은 건물이나 큰 구조물을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넓은 표면에 작은 폭발물들을 퍼뜨려 피난처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단 한 번의 통과로 수백 미터를 최소한의 접촉에도 폭발하는 장치들로 뒤덮을 수 있었고 이는 포병뿐만 아니라
보급 통신 또는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인원들까지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많은 경우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들은 활성화된 파편들로 인한 지뢰밭 한가운데 갇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공격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은 추가 콘크리트층, 폭발 방지 구조물 또는 파편을 막기 위한 금속망으로 엄폐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들은 부분적이었고 복합 화력에는 소용이 없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탄두가 순서대로 발사되는 조율된 폭격은 어떤 방벽이든 뚫을 수 있었다. 폭발은 중첩되어 지붕을 부수고 이어서 지지대를, 그 다음에는 벽을 부수어 이전에는 방어 진지였던 곳에 연기 나는 분화구만 남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요새와 시도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기의 양과 정확성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접근 경로 또한 연합군에 의해 밀리미터 단위로 연구되었다. 그들은 방어 집중도가 높은 지역을 피하고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진입하거나 반응 능력을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을 했다. 이로 인해 포병들은 다음 편대가 어디에서 올지 모른 채 끊임없이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축적된 긴장은 모든 움직임에서 뚜렷했다. 많은 이들이 연장된 교대 근무 동안 잠들지 못하고 레이더나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단조로움을 깨는 어떤 그림자라도 감지하려 애썼다. 일부 병사들은 근무 중에 지쳐 쓰러졌고 다른 병사들은 똑같이 지친 병사들로 교체되었지만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내부 통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고 부대들은 조율된 지시보다는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때때로 두 개의 이웃한 포대가 목표가 바뀌었는지 모른 채 반대 방향으로 사격하거나 결코 나타나지 않는 지원군을 기다렸다. 시스템의 포화 상태는 지휘탑의 점진적인 파괴와 더해져 매일의 임무를 조직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생존 훈련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정확성과 치명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공군에 맞선 정적인 전쟁이었다. 갈등 후에 수집된 기억들은 대공포 진지를 거쳤던 많은 이들이 다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그것을 견딜 수 없었고 다른 이들은 출구가 없는 기계의 일부였던 기억에 의해 낙인 찍혔다고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위험이 불가피한 장소에 묶여 있다는 느낌이었다. 폭격이 시작되면 아무도 도망칠 수 없었고 아무도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으며 아무도 발포할지 말지 선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곳에 있었고 다음 차례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랐다. 심지어 마지막 몇 달 동안 전선의 악화가 명백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에도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포대들은 계속 작동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러했다. 그들의 임무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장, 다리, 탄약고 또는 철도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차이점은 이제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다. 방어선은 전략 때문이 아니라 관성 때문에 계속 발포했다. 명령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도 계속 내려왔다. 그리고 아무도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대포들은 계속 하늘을 향해 돌았다. 공격 후에 남은 침묵은 그것을 앞선 소음보다 더 강했다. 잔해 속에서는 구조물의 삐걱거리는 소리, 끊어진 케이블의 찰칵거리는 소리, 또는 꺼지기를 거부하는 불꽃의 따닥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서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체들 사이를 걸었고 잔해를 살폈으며 한때 기능하던 부품이었던 것을 손으로 밀어냈다. 그 후 트럭들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수거하기 위해 도착했고 교체 인력은 질문 없이 도착했으며 주기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결과로 다시 시작되었다. 고유명사 폭탄, 연대 전체를 지워버린 날들.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 작전은 파괴적인 만큼이나 잘 선택된 이름으로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대공포 진지를 실제적인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습니다. 1943년 중반 함부르크에서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대공포병들이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 작전이 이전의 모든 작전과는 다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인들이 붙인 고모라 작전이라는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폭격기 편대가 같은 도시 상공을 반복해서 비행하며
전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끝난 것 같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붕, 산업단지, 개방된 지역에 배치된 대공포대는 충격파, 파편의 비, 통제 불능으로 번지는 화재 사이에 갇혀 포를 다루던 병사들과 함께 말 그대로 매장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대공포 진지는 탄약 부족 때문이 아니라 포를 장전할 생존자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발사를 멈췄습니다. 하늘이 교외까지도 닿는 끊임없는 섬광으로 가득 차는 동안 각 구역의 대공포 부대 사상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열기, 연기, 그리고 그들이 설치된 구조물의 붕괴였습니다. 살아남은 기록에는 일부 부대가 반응할 시간도 없이 벽돌, 유리, 금속 파편 더미 아래 완전히 매장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 개방된 지역에 위치한 다른 부대들은 6,000m가 넘는 고도에서 투하된 폭탄 파편에 맞았으며 그들을 파멸시킨 비행기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함부르크의 대공방어는 비용만큼이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포병대는 폭격기의 징역을 막지 못했고 지상에서 사격하던 이들은 도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죽으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베를린 상공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되었는데 당시 이른바 선더클랩 작전은 공중 테러를 통해 조기 항복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베를린의 대공포 사령부는 강화된 대공포탑, 외곽 고리에 배치된 중포, 중앙 집중식 조정을 갖춘 독일 전체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잘 조직된 네트워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여러 지점에서 그리고 다른 고도에서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합군 편대는 북쪽에서 도착하여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나갔고 동시에 새로운 편대들은 서쪽에서 진입했습니다. 대공포병들은 모든 표적을 추적하거나 모든 방향으로 지속적인 사격을 유지할 능력이 없이 과부하 상태에 있었습니다. 탑과 중간 지점 간의 통신은 정전으로 인해 자주 두절되었고 화재 연기는 적군의 편대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많은 도시구역에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파괴할 수 없었던 대공포탑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부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은 충격파에 노출되었고 이 충격파는 가장 숙련된 포병들조차도 밀쳐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가까운 포탄 창고가 폭발했을 때 동료들이 문자 그대로 공중으로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외곽 순환선의 철도 야적장과 산업지역에서는 트럭이나 개조된 화체 배치되었던 이동식 대공포 부대가 연쇄 폭격에 의해 단순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방어선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멸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생존자들의 후속 보고서에 따르면 갇힐까봐 두려워 하루 종일 진지에서 내려오지 못했으며 더 이상 명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계속 발포했던 포대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휘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베를린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산업지역 중 한 곳에서는 경포대를 운용하던 젊은이들이 공격 후 며칠 뒤에 완전히 불에 타서 여전히 포의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상공에서의 공습이 잔인했다면 1943년의 루르 전투라고 불리는 전쟁은 대공포 부대에게 새로운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업 중심지에 대한 체계적인 폭격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끊임없는 압력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공장, 창고, 정유소, 발전소는 매일 강도 높게 공격받았고 이는 모든 방어 장치를 쉬지 않고 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공포 운용병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플랫폼 위에서 식사했으며 한 공격과 다음 공격 사이에 시스템을 수리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너무 심해서 일부 진지에서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한 손으로라도 포를 지탱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교대시켰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휴전이나 재정비를 위한 멈춤이 없었습니다. 에센, 뒤스부르크, 보움과 같은 도시에서는 제철 단지가 대공포대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공격이 너무 반복되어 지형 자체가 변형되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는 폭발의 수로 인해 집안이 함몰된 지역과 단순히 사라져버려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참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공포 진지들은 그러한 소모전 속에 갇혔고 각 공격파마다 타격을 받으며 포탑을 수리하거나 완전히 재보급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서 마침내 지원군이 파견되었을 때 발견한 것은 연기나는 구조물과 쓸모 없어진 부품들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상자 명단은 없었는데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부대에서는 이를 작성할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르 공세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대공포병들은 한때 도시 지역이었던 곳에 분화구, 폐허, 그리고 잔해 더미 한가운데서 작업하고 있었다. 보급 경로는 차단되거나 노출되어 있었고 탄약 차량은 적 항공기에 발각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었다. 포병들은 황폐해진 지역들 사이로 상자를 끌며 먼 거리를 걸었고 사이렌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진지에서 저항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격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지 않는 적의 전력 앞에서 무의미한 일상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공격이 반복될수록 명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사상자는 소리 없이 증가했다.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지휘관들이 파괴된 장비들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날 그들의 진지가 다시 한번 쓸려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포대들은 뒤틀린 포신과 병사들이 쓰러졌던 곳에 검은 흔적과 함께 버려져 있었다. 전투가 이동하는 전선에서 진행되던 전통적인 전선과는 달리 대공포 지역은 적이 발을 딛지는 않았지만 공중에서 파괴하는 지형에 갇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그 느낌은 노르망디에서의 연합군 공세 동안 더욱 심해졌다. 그곳에서 독일 대공포는 교량, 보급로, 교차점, 보급지역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치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투 폭격기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 하나의 호송대가 전선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마다 하늘은 연합군 항공기로 가득 찼는데 이들은 경로를 폭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 중인 대공포를 추적했다. 크기 때문에 공중에서 잘 보이는 중포대들은 빠르게 위치가 파악되었고 공격은 점점 더 높은 정확성으로 반복되었다. 트럭이나 이동식 플랫폼으로 이동하던 경량 부대들은 작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중 매복 공격을 받았다. 전쟁의 그 단계에서 대공포병들은 더 이상 폭탄뿐만 아니라 저곳에서 날아오는 기관총 사격도 두려워했다. 일부는 진지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맞았고 다른 일부는 일제 사격 도중에 재장전을 시도하다가 맞았다. 여러 진지가 함락된 후 수집된 보고서들은 구멍 뚫린 헬멧, 파괴된 금속 방패, 그리고 녹아버린 부품들 옆에 불에 타버린 시신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정 지점에서는 마모 수준 때문에 잔해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인과 소위탄의 체계적인 사용은 파괴를 증가시켰고 자신들의 진지에 갇힌 포병들은 탈출할 기회도 없이 불길에 갇혔다.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의미를 잃고 사형 선고가 되었다. 노르망디에서 일어났던 일은 서유럽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었지만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다. 다음 몇 주 동안 생존자들의 증언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희귀해지기 시작했다. 후방에서 보내진 대체 인력은 늦게 도착하거나 미숙했으며 장교들은 그러한 신병들이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부 파견대에서는 신병들이 매뉴얼이나 사전 훈련 없이 플랫폼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단 한 번의 발사 주기도 완료하지 않은 채 사격에 투입되었다. 사상자는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서 특정 부문에서는 보고서에 더 이상 개별 이름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진지의 완전 손실, 파견대의 완전 소멸 또는 작전상 침묵에 대해 이야기되었다. 기술 용어는 더 이상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데 쓸모가 없었다. 프랑스 북부에서 라인강으로의 일반적인 철수 중에 여러 대공포대 전체가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전멸했습니다. 부대들은 시골길을 이동하는 동안 연합군 항공기에 의해 발각되었고 공습으로 생존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것이라곤 뒤틀린 강철 더미, 해체된 군복, 새까맣게 탄 헬멧, 그리고 두 동강난 대포뿐이었습니다. 그 지점들 중 한 곳에서 전투기 편대가 파편 폭탄을 투하했을 때 한 개 포대 전체가 길가의 도랑에 갇혀버렸고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시신은 한 구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운반하던 포들은 버려졌고
폭발 후 파헤쳐진 흙더미 아래에 인골이 묻혔습니다. 추모식이나 상세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이동 중 무력화된 포대라는 제목의 메모만 전달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러한 작전의 충격은 생존한 포병들의 사기에 쌓여갔습니다. 더 이상 도시를 방어하거나 적 편대를 요격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침묵 속에서 저항하고 가능할 때 발사하며 적의 사격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지속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많은 진지에서 병사들은 헬멧을 벗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잠들었습니다. 공격 사이의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다음 공격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일부 대포는 노출될까 두려워 운용병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반쯤 묻힌 채 보관된 포탄들이 발견되었는데 아무도 더 이상 그것들을 장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방어 진지를 계속 가동시키려는 노력은 불가능한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포들은 매일 유지 보수가 필요했지만 기술자도 도구도 없었습니다. 포대는 습기에 부식되었고 연결 케이블은 진동으로 끊어졌으며 많은 조준 시스템이 작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여전히 맹목적으로 발사했고 궤적을 손으로 계산하거나 낱장 종이에 적거나 단순히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명령은 몇 시간 지연되어 도착했고 그때는 이미 연합군 편대가 임무를 마친 후였습니다. 이전에는 조직적인 방어망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립되고 침묵하며 운명 지어진 거점들의 집합체로 변모했습니다. 아무도 증원군이나 대피, 심지어는 인정조차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름 붙은 작전들은 대공포병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파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함부르크는 꺼지지 않는 불길로, 베를린은 부서진 탑들로, 루르 지방은 끝없는 피로로, 그리고 노르망디는 방역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응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만약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영광도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심지어 한 발도 쏘지 않고도 죽음을 의미한다는 확신만 남았습니다. 사격하거나 추락하거나 독일 플라크의 치명적인 함정. 적기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던 순간들에는 대공 방어 진지에 배치된 병사들은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폭격기들이 화망을 뚫고 그들의 구역에 도달하면 은폐를 제공할 터널이나 참호나 벽도 없었습니다. 포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폭발이 구조물을 뒤흔들며 굉음이 다른 모든 신호를 지워버리는 동안에도 계속 발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배정된 피난처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포대와 어떤 종류의 은신처 사이의 거리는 폭풍이 시작되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공격 속에서 대공포 진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지휘소로부터 증원군이나 정보를 받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엔진 소음과 폭발물의 비 사이에서 갇힌 포병들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남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고 많은 포대는 배경소음이 이미 충분한 신호라도 되는 듯 관성적으로 계속 발포했습니다. 조정이나 지시 없이 대부분의 사격은 헛되이 허공을 향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위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적 조종사들은 대공포대를 발견하면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격 패턴, 포의 배치, 지면의 연기, 심지어 탄약 트럭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단 표시되면 그 진지들은 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거나 지나쳐가는 대신 일부 비행기는 고도를 낮추고 느리게 진지 위로 돌아와 아래에서 사격하는 사람들을 도발하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그저 위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그런 종류의 조롱은 한 명 이상의 무전병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그들이 완전한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멀어지기 전에 원을 그리며 선회하거나 해당 지역을 2번 또는 3번 가로지르며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몸짓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공격이 이미 주변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조차
더 이상 장비나 통신수단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도 마지막 남은 병사들은 굳건히 버티며 어둠 속에서 발포하거나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기다렸습니다. 대피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공 방어 부대는 빠르게 이동하도록 조직되지 않았고 자체 차량도 없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는 순간 출구는 막히고 도로는 마비되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민간 교통이 건물 잔해와 화재와 뒤섞였습니다. 산업 지역에서는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을 뒤덮는 연기 기둥이 솟아올라 아무도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활지에서는 도로가 먼저 폭격당했고 보조 도로는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전체 부대가 몇 분 만에 전멸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융단 폭격의 경우 파상적인 공격으로 수백 톤의 폭발물이 연속적인 띠로 투하될 때 생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나중에 계산된 바에 따르면 라이히 서부의 일부 중요 지역에서는 첫 번째 폭발과 포대의 완전 파괴 사이에 평균 시간은 8분 미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포병들은 도망칠 수도, 몸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으며 근처에 의료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죽거나 부상당해도 대피할 가능성 없이 남겨졌습니다. 누군가 경계선 밖으로 기어가려고 하면 공중에서 발각되어 사살당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저항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군이 정찰 비행을 하여 현장에 남아있는 작동 가능한 포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움직임이나 잔류 연기를 감지하면 더 정밀하고 더 파괴적인 새로운 공격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진지들은 몇 분 후에 다시 공격받아 사망자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포가 못쓰게 되었거나 잔해만 남아있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인간의 존재 흔적이 있다면 폭격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은 공격이 중단되고 해당 지역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며칠이 지나서야 수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된 것은 흙, 금속, 피, 그리고 불에 탄 군복이 뒤섞인 알아볼 수 없는 혼합물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공격자들의 행동이 약간 변했다고 합니다. 많은 진지가 10대 청소년들, 재편입된 부상병들 또는 경험 없는 보충병들로 점령된 것을 보고 일부 조종사들은 개별 비행에서 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폭격 중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발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조율하지 않는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표적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방어 가능성도 없이 그곳에 배치되었고 적의 레이더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분쟁 기간 동안 항공 무기의 진화는 지상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공습을 치명적인 선고로 만들었습니다. 폭탄은 더 무거워지고 더 정밀해지고 더 풍부해졌습니다. 편대는 더 넓고 경로도 더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공포 진지는 기본적인 설계, 명백한 가시성, 그리고 의무적인 부동성을 유지했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각 공격 후 희생자 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역에서는 모든 진지를 채울 만큼 충분한 병력이 남아있지 않아 일부 대공포는 5명 대신 2명이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대응 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선에서 철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포대에 배정되거나 교체용 대포와 함께 같은 자리에 남겨져 다음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교대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 회복도 없었습니다. 피로는 그들의 얼굴에서, 떨리는 손에서, 그리고 알람이 울려도 더 이상 깜빡이지 않는 눈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 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조만간 그들의 포대가 타격받을 것이고 탈출할 방법이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탄화된 케이블, 주철 조각, 그리고 몇 분 전에 쓰러진 전우들의 잔해에 둘러싸인 차에 단 한 미터도 움직이지 않고 죽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생존자들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대는 언제,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파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장면들을 재구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머지는 추가 절차 없이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심지어 쓰러진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조차 세부 사항을 잊기 시작했고,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수많은 다른 비극들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베를린 부서진 도시에서 대포대 전차. 소련군 종대가 베를린 교외로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 한때 하늘을 향하고 있던 대공포들은 천천히 지상으로 방향을 틀어 적 장갑차가 진격하는 거리를 겨냥했습니다. 고고도 폭격기의 기체를 관통하도록 설계된 그 많은 플락포들은 도시 방벽을 돌파하는 T-34 전차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망과 공중 관측병과 협력하는 데 익숙했던 대공포 부대는 갑자기 잔해로 변한 주거 지역 안에서 엄폐물이나 도주 경로 없이 육탄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플락포는 지원 무기가 아니라 포위된 도시의 마지막 수단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 건설된 플락투름으로 알려진 콘크리트 탑들은 개방된 광장을 가로지르는 장갑 차량에 일제 사격을 가하는 임시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 구조물들의 높은 곳에서 인원이 줄어든 포병들은 움직이는 목표물의 조준을 유지하려 애썼고, 동시에 주변 지역은 소련 포병대의 포탄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공습 시대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던 고지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상 훈련을 받지 않은 사수들, 실제 전투 경험이 없는 10대들, 그리고 긴급 소집된 노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이들은 모든 팀원들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포의 조작 장치를 어렵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이동식 포대의 잔해들이 뒤집힌 전차, 무너진 건물 정면, 그리고 도시 가구로 즉석에서 만든 바리케이드 사이를 진격하며 저항하려 애썼습니다. 도시 기동을 위해 설계된 적이 없는 플랫폼에 장착된 일부 88mm 플락포는 뼈만 앙상한 말이나 다른 부대에서 버려진 트랙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많은 경우 깨진 유리창과 불에 탄 민간 차량들 사이의 교차로 한가운데에 포를 배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거기서 발사된 각발은 무너진 건물의 위층을 진동시키는 폭발 충격파를 발생시켰습니다. 소련군이 방어선을 좁혀감에 따라 모든 거리 모퉁이에서 교전이 격렬해졌습니다. 기운 누더기 제복 외에 다른 보호 장비가 없던 많은 포병들은 반쯤 적재된 트럭에서 무질서하게 던져진 탄약으로 발사 속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저격수의 사격 아래에서 포탄 상자를 끌어옮겼고, 재장전 담당자들은 잔해나 튀는 총알에 맞지 않기 위해 포 옆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작업했다고 합니다. 외쳐지는 지시사항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장전하고 발사하고 가능하다면 위치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면 끝까지 저항하라. 사격선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포병들이 실제 적을 향해 사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 속의 그림자를 향해 사격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플락포들이 소련 저격수들이 점령한 건물들을 향해 조준되어 완전한 붕괴를 야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순간에는 모래 주머니로 덮이고 부서진 벽돌 더미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작동하는 포로 전체 전차 종대를 멈추려 시도했습니다. 화력이 방역될 때 이 많은 진지들은 몇 초 만에 전멸당했습니다. 전투 후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수백 명의 대공포 부대원이 며칠 만에 쓰러졌습니다. 티어가르텐, 모아비트, 프렌츠라우어 베르크와 같은 지역에서는 시간마다 사상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대대는 말 그대로 전멸했습니다. 그들의 잔해는 수습할 수 있었을 때 녹아내린 강철 덩어리, 불에 탄 군복, 뒤틀린 플랫폼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대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지는 탄약이 소진되거나 소련군 전차가 그들을 짓밟을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구역에서는 시신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손으로 크랭크를 잡고 눈을 뜬 채 충격의 연로 투구가 머리에 녹아붙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즉흥적인 대응은 심지어 개조된 신관 없는 대공포탄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폭발을 강제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확도는 무의미했습니다. 소리, 거리의 진동, 소련군 엔진의 메아리에 맞춰 발사했습니다. 때로는 대포를 심리적 장벽으로 사용하여
적군이 자신감 있게 전진하는 것을 막는 지속적인 굉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방어된 광장, 모든 서 있는 탑, 여전히 응사하는 모든 대포를 포위했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장면 중 하나는 알렉산더 플라츠 인근에 배치된 10대 그룹으로 대부분 실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노인 주민들과 함께 이중포신 대공포를 운용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전 단 한 번의 실습, 시연과 함께 기본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소련군이 그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했을 때 젊은이들은 반쯤 닫힌 창문에서 지켜보던 관측자들의 외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응사하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정확히 명중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발사했습니다. 옆 건물탑이 중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생존자들은 무너진 지하실로 피신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대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운용자들은 사망했고 일부는 여전히 금속 지지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련군 부대가 최종 공격 중에 손상되지 않은 대공포를 노획한 사례도 기록되었습니다. 즉시 파괴하는 대신 이 대포들 중 여러 개가 공격자 자신들에 의해 다른 독일 방어 진지에 발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독일 무기가 자국의 탑을 겨냥하게 된 아이러니는 한 번 이상 목격되었습니다. 소련군 전투 보고서에는 노획된 대공포가 총리관저나 국회의사당 방어 진지로 향해 절망적인 저항 거점에 정확히 발사된 에피소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몇 안 되는 사진 기록 중 하나는 포츠담 광장 근처의 거리에 쓰러진 대공포 플랫폼을 보여주며 시신과 흩어진 금속 부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 주 후 소련 기자들이 회수한 이 이미지는 독일 방어 시스템이 변모한 절대적인 혼돈의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대포가 텅 빈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인근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대포가 한 번이라도 발사되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치는 4월의 마지막 날들, 베를린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대공포 부대의 손실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어떤 무장 부대보다 더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지속적인 노출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시가전 훈련 부족 때문이었으며 또한 모든 대포를 후퇴할 가능성 없는 정적인 저항 지점으로 만들려는 의도적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소련군의 최종 보고서에는 도시 점령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무력화된 500개 이상의 대공포 진지가 언급됩니다. 그것들 대부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적의 직접적인 사격에 의해 전멸될 때까지 계속 작동했습니다. 베를린 전투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부분의 대공포대는 적을 막을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병사들에게 다른 가능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포를 버리는 것은 즉각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더 이상 후퇴선도 보호할 새로운 진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명령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신은 산발적이었고 종종 지하 케이블의 파괴나 중간 기지의 함락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비록 협응도 지원도 명확한 목표도 없었지만 계속 발사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일부 포대는 원래의 배치 지점이 파괴된 후 재배치되어 어떤 방어 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은 임시 진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호되거나 비워져야 할 구역이었던 곳이 이제는 급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그 대포들을 운용하는 병력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공격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용한 구석은 임시 사격 기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베를린 동물원 근처에서는 반쯤 허물어진 건물의 테라스에서 여러 대의 대포가 사용되었는데 그곳에서 운용자들은 모래주머니와 금속판으로 엄폐물을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쓰러진 나무들과 녹슨 전차들 사이로 거리를 가로지르는 종대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각 충격은 먼지와 파편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소련군이 그 지역에 접근했을 때 포병 진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불에 타거나 잔해 밑에 깔리거나 또는 자신들의 탄약이 조기에 폭발하여 발생한 부상을 입은 채였습니다. 운영자들의 신체적 쇠약은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음식 부족, 지속적인 탈수, 장시간의 불면증, 그리고 끊임없는 소음은 어떠한 집중력도 갉아먹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간신히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했고 마비된 근육으로 조종 바퀴를 돌리거나 고도를 조절했다. 어떤 이들은 제대로 맞지 않는 포탄을 다루다가 손가락을 잃었고 또 어떤 이들은 청력 보호 없이 여러 번의 폭발을 겪은 후 돌이킬 수 없는 청각 상실을 겪었다. 부상은 젖은 천, 임시변통 붕대, 그리고 찢어진 옷 조각으로 치료되었다. 거리를 돌아다니던 소수의 의사들은 역부족이었다. 절단 수술은 마취 없이 전투가 벌어지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베를린 중심부에 대한 최후의 공격 동안 가장 강력한 플락 대공포는 정부 건물들의 콘크리트에 직접 발사되었다. 제국의회 건물, 총리관저, 그리고 다른 상징적인 건물들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포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폭격은 지하에서도 느껴지는 진동을 일으켰다. 소련군 부대는 여러 전선으로 진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잠시 멈췄다. 한 번 이상 전차들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공격을 받자 몇 미터 후퇴했지만 그러한 후퇴는 일시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자들은 교차 사격, 체계적인 파괴, 그리고 다연장 로켓포 공격에 의해 궁지에 몰렸다.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는 프리드리히스하인 대공포탑 근처에서의 전투였는데 그곳에서 플락 대공포는 개활지를 건너려던 소련군 부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근거리 사격은 막대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방역은 전광석화 같았다. 대공포탑은 폭발물과 중포 공격을 받아 부분적으로 붕괴되었고 수십 명의 방어자들이 순식간에 매몰되었다. 소련군 공병들이 현장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녹아내린 금속, 탄화된 시신, 그리고 불에 탄 탄약만을 발견했다. 포로도, 항복도, 상세한 보고도 없었다. 모든 것은 잔해와 침묵으로 변했다. 완전한 붕괴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역에서는 포병들이 마지막 날까지 포를 계속 가동했다. 란트베어 운하 지역에서는 고립된 한 무리가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작전하며 움직이는 지점을 향해 사격했지만 그것이 적군 병력인지 대피 차량인지 아니면 흩어진 아군 부대인지 알 수 없었다. 혼란은 극에 달했다.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이 포위되자 일부는 임시변통 폭발물로 대공포를 파괴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진지를 버리고 민간인들 사이에 숨었다. 아주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이후의 증언들은 물로 끌려가는 시신들, 나무 조각과 느슨한 케이블 사이에 떠다니는 제복, 강둑 옆에 거대한 해골처럼 버려진 녹슨 대공포들을 묘사한다. 많은 플락 대공포 운영자들의 운명은 즉결 처형이거나 포로수 용소로의 강제 이송이었다. 정규 전투원과 강제 징집병을 쉽게 구별할 수 없었기에 소련군은 집단 처벌을 적용했다. 주요 광장에서는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포 옆에 줄을 서라고 명령했고 일부는 여전히 피나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집단으로 신문을 받았고 많은 경우 남아있는 소수의 민간인들 앞에서 처형되었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붙잡힌 이들은 항상 야전 병원에 살아 도착하지는 못했다. 이전의 폭격과 소련 도시들에 가해진 파괴에 대한 복수는 이제 플락 시스템의 마지막 생존자들에게 집중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거리는 불에 탄 파이프, 부서진 바퀴, 사용되지 않은 발사체,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로 뒤덮여 있었다. 대공포탑들은 일부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진정한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방어의 무건적인 기념비가 되었다. 지하실은 사람의 유해, 잊혀진 장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냄새로 가득했다. 많은 대포는 결코 해체되지 않고 폐허가 된 풍경의 일부처럼 그저 녹슨 채로 남아있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군사 물품 목록을 작성하던 소련 기술자들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수십 개의 부품을 발견했는데 탄약이 약실에 장전되어 있었고 레버는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련의 최종 보고서는 지상 무기로 전환된 대공 방어의 맹렬함을 명확히 언급했다. 그것은 전술적 평가가 아니라 절망이 어떤 도구든 치명적인 장애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를린의 대공포는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 출구 없이 갇힌 사람들에게 항복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후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택했던 기계장치의 마지막 표현이었다. 도시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것이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되었다.
공중 위협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되었던 대공포 시스템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분쟁에 갇혔다. 지원이나 탈출구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도록 강요받은 포병들은 주변의 구조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결국 방어라기보다는 공동의 선고였다. 침묵, 흉터와 광기, 남겨진 자들의 또 다른 죽음. 전쟁이 끝나자 대공포 진지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부대,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남은 것들을 조용히 짊어지고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체 일부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깊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이들은 눈을 감을 때마다 속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기억들을 차라리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쟁은 어떤 소년들을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다리 하나를 잃게, 혹은 목소리가 상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이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년 동안 하룻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고, 대포 옆에서 복무하는 동안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마치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굉음 아래에서 떨며 또 다른 공격을 기다리는 것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가족, 형제, 아내에게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언급하면 겨우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긴 옷이나 서투른 변명으로 상처를 숨겼고, 누군가가 물으면 회피하거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 홀로 남겨졌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단지 단어에 불과한 환경에서 그들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는 것처럼 살았지만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이성을 잃거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듣는 몸짓, 소리, 구절의 반복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복무했던 그들 중 한 사람은 10여 년이 넘도록 매일 새벽 배터리가 다시 공격받아 동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타 죽는 꿈을 꾸고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등에 부상을 입고 대피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리가 떨리지 않고는 계단을 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계단이 폭격 후 무너지는 콘크리트 소리를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폭풍을 피하거나 큰 천둥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폭발을 기다리는 것처럼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일부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설명 없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모호한 편지를 남기거나 단순히 아무도 조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재를 남겼습니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피할 수 없는 주기의 일부인 것처럼, 마치 결말이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을 계속하거나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편두통부터 혈압 문제 또는 의사들이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피부 질환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 없는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되면 예고 없이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예전 대공포 보조병 중 한 명은 항복 후 임시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의 의사들은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몰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수백 구의 시체들 사이에서 숨 쉬는 자들만이 구분되는 또 다른 부서진 조각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아무도 그의 부대나 죽은 친구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에게 묻는 모든 것은 팔을 움직일 수 있는지 또는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도 동료들이 너무나 격렬한 공중 공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시체들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그는 전쟁 후에 의사나 장교들조차 그런 종류의 기억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옛 대공포병들이 통합하려고 노력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흉터를 보지 않으려 하거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할 때 주제를 바꾸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는데, 특히 어린 세대들, 즉 하나의 대공포대 근처에 가본 적이 없거나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비행기를 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거리를 두며 대했는데, 마치 그들이 잊어야 할 과거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 명은 너무 오랫동안 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부당했고, 다른 이들은 위험한 사람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역사 중 그 부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수집된 이야기 중 하나는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한 젊은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는 눈물로, 이웃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맞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고, 한 번 이상 몰래 듣기로는 그가 반쯤 미쳐서 돌아왔거나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은 수년 동안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고 말했는데, 한 번 그렇게 했을 때 한 여성이 그에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초기 몇 년 동안 생존한 대공포병들에게 큰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공식적인 참전 용사 명단에조차 나타나지 않았거나, 특히 상처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제거는 뒤돌아보지 않고 진행되었으므로 옛 대공 방어 시스템의 복무자들은 메달도 훈장도 없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은 채 한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부는 소에게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절차를 밟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참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거나 전쟁 막바지의 혼란 속에서 그들의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편지를 주고받거나 특정 날짜에 모였습니다. 이는 과거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는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쓰러진 자들의 이름은 기념비 없이 반복되었고, 일화들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긴 침묵과 섞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료가 손도 쓸 수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나 다음 날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많은 수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만이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였죠.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일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고, 다른 이들은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학교에서 가르쳐지지도 않았지만, 포와 함께 먼지, 소음, 그리고 두려움을 공유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대공포 시스템의 병사들 중에는 베테랑으로 전혀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식적으로 군사구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군복을 입지 않았고 10대 때 징집되었기 때문에 그들 중 다수는 기록 보관소나 국방부 등록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공 방어 부대에서의 복무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증명서를 신청하려 했지만 지역 사무소에서는 그들의 참여 기록이 없거나 문서가 전쟁 말기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일종의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했고,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수년간 겪었던 일을 증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침묵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념연설이나 새로운 국가의 기념식, 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대와 달리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구출하거나 그들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버림받은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한때는 필요했지만 나중에는 잊혀진, 버려진 세대처럼 말입니다. 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사람들 중 여러 명은 소박한 일에 종사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낮은 직업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다른 참전 용사들에게조차 거부당했습니다. 보병이나 포병들은 그들을 하찮은 부류로 여기거나 다른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인 것처럼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대공포 보조병들이 몇 달 동안 다른 병사들보다 한 주 만에 더 많은 죽음을 목격했으며,
낮은 벽이나 임시 참호로 겨우 보호받으며 움직일 가능성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복무의 경직성, 끊임없는 소음, 그리고 고정된 표적이 된다는 확실성은 그 환경 밖에서는 항상 이해되지 않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옛날의 일부 조작원들은 전후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던 신체적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각 문제, 수면 장애, 공황 발작, 사지 감각 상실은 흔했지만 종종 오진되거나 단순히 무시되었습니다. 일부는 대공포 진지에 있었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는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증상이 신경성이라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에 그들은 반론 없이 그러한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은 그들이 겪었던 일을 경감시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소음은 예상치 못한 유발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기계의 굉음, 알람의 날카로운 소리만으로도 자동적인 경고 반응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는 마비되었고 다른 이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거나 한창 전투 중에 했던 것처럼 귀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종종 비웃음, 고립 또는 가족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거나 과거에 대한 어떤 대화도 피하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인터뷰를 통해 다른 이들은 손으로 회고록을 써서 나중에 손주들이 보관한 상자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지역 잡지나 참전용사협회 소식지에 그들의 이야기를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글에는 영광이나 자부심이 없었으며 죽음의 장면, 끊임없는 두려움, 정신적 피로가 지배적인 조각난 기억들의 연속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증언 중 여러 가지는 하나의 생각으로 일치했습니다. 대공포를 살아남는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항복으로 끝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특정 지역에서는 옛 대공포 보조병들의 비공식적인 그룹이 조직되어 특별한 구조 없이 단순히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인정이나 국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단지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일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매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공간은 그들이 정신과적 사례로 판단되거나 취급된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는 동료 부대원들을 찾거나 군 기록 보관소에 편지를 써서 자신들의 경로를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답변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결코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년 후 그러한 생존자들 중 일부의 가족들은 그들의 서류, 편지, 공책을 문서화 센터에 기증했고 그곳에서 별다른 정리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자료들은 그들의 방어책에 참여가 어떠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생 안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경우의 증언들은 날짜, 이름, 좌표로 가득 차 있는데 마치 그것을 글로 남김으로써 누군가가 적어도 종이 위에서라도 그들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존자들 사이에 공통된 한 가지 측면은 유대감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다시는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파트너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를 여러 번 옮겼고 다른 이들은 모호한 진단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홀로 늙어갔고 관심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방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은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모른 채 죽었습니다. 사망 기록에는 그들이 대공방어 부대에 있었던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은퇴자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묘비에는 복무 날짜나 군사 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공중전에 대한 전시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을 때 일부 기관들은 옛 플락 시스템 구성원들의 증언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불완전하거나 맥락이 없거나 대중 사용에 대한 승인이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생존자들이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야기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우에도 몇몇은 마치 여전히 침묵의 규율을 배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위치나 사망한 동료의 이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생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손주들과 증손주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들의 편지, 사진, 노트를 찾아내어 그들이 겪었던 일을 재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문서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읽히기 위함이 아니라 옆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 글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날마다 받은 공격, 경비 근무 또는 인력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주머니 수첩에 연필로 여러 번 쓰인 이 종이들은 결코 기려지지 않았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 중 거의 남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플락 생존자들이 더 많이 사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과거를 언급한 부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신문들은 그들을 익명의 은퇴자나 전직 직원으로 추모했습니다. 극히 드물게 누군가 그들의 국가 방위 참여를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모든 것은 다시는 언급되어서는 안 될 일처럼 과거 속에 묻혔습니다. 불 앞에 서서 동료들이 불에 타거나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은 공식적인 연계나 추모 없이 묻혔고 그들을 언급하는 기록들은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의 잊힌 상자 속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흩어진 구두 증언, 개인적인 기록, 그리고 그 당시의 복무가 어떠했는지 표면을 겨우 스치는 몇몇 기록 보관소 인터뷰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전쟁의 끝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고 덜 폭력적이지만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또 다른 형태의 죽음처럼 서서히 퍼져나가는 망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